이재명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77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KDI가 불과 석 달 만에 올해 성장률을 1.6%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구인 규모가 작년 대비 무려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서 IMF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수 불황, 고환율, 트럼프발 무역 전쟁까지 경제는 침체되고 체감 물가만 급등하는 이른바 스크루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추경안은 회복과 성장을 나눠서 민생 회복에 23조 5천억 원, 경제 성장 부문에 11조 2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소비 진작, 취약계층 지원, 안전 강화, 인공지능 및 반도체 지원, 그리고 R&D 확대 등 분야별 금액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우리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20일에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열립니다. 속도가 관건입니다. 신속하게 논의해야 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도 역시 말로는 하자고 하는데 구체적 협의를 해보면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작년 연말에 삭감한 예산안들을 복구하는 걸 조건으로 내걸기도 한다는데 작년 연말에 삭감한 예산안들이 대개 다 특경비니 특활비니 예비비니 그런 건데 예비비 늘리고 특경비 늘리고 특활비 늘리면 민생 경제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이 됩니까? 그 이상한 좀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나라 살림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괴롭힐까? 대체 추경 안 하고 국민 경제 나쁘게 만들고 민생 회복 지연시키고 악화시켜서 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정말 시쳇말로 이게 나라 망치자고 한 일 같습니다. 오늘 하늘이 밝은 날이라고 합니다. 거듭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한들입법 제정을 포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최대한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법 과정에서도 일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혹이라도 선량한 교직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섬세하게 배려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고통을 겪는 유가족들 그리고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길이다. 또 위로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항공참사 49제 합동위령제가 무안공항에서 또 광주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모쪼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가족을 잃은 분들을 거듭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서 약속한 대로 예방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가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재난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인재는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되진 않았는데 한 말씀만 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하도 기가 막힌 장면들이 많아서 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어디 메모를 보니까 노상원 전직 사령관, 전 사령관 메모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누구를 잡아다가 뭐 지오프에서 폭사를 시키자, 음식물에 독약을 타가지고 죽이자, 어디 화물선에 실어가지고 폭발물을 설치한 다음에 원격 조종으로 폭발을 시키든지 시한폭탄으로 폭발을 시켜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자, 뭐 이런 황당무계한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던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도 광범위합니다. 그 차범근 감독이 왜 들어갑니까? 그 이상하게 이재명 영장 기각한 판사 이름이 없다 싶었더니 역시 꼼꼼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무슨 연예인, 도대체 상상할 수도 없는 뭐 신부, 종교인, 목사님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반대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을 전부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대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은 우리가 옛날 교과서에서나 봤던 삼선 개헌을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 대통령 윤석열 임기 5년이 너무 짧아서 3번 연임을 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후계자를 정하자는 그런 메모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독재 왕국을 만들려고 한 거죠. 왕이 계승하는 나라를 비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삼선 개헌의 후계자 지정하면 그 후계자 누구겠습니까? 저는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차마 제 입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냐,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고 있습니다. 뭐 범죄자 자신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일국의 집권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런 중대범죄 행위를 한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자는 안건이 당내에서 종결 처리된다는 보고가 좀 전에 있었습니다. 뭐 그럴 계획이라는 것 같아요. 제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당입니까? 이게 민주공화국의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 중대범죄자를 그대로 끌어안고 동조하고 가는 당이 보수 정당 맞습니까? 이건 극우 정당도 아닙니다. 범죄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명태균 특검에 반대하는 자들이 범인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특검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추진하려면 추진해보라 그러더니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마음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 원인인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자는 법안입니다. 3일 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사과를 해놓고 명태균 게이트 진상을 밝히자는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명태균 측 남상권 변호사는 명태균 특검에 반대하거나 대답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자들이 명태균 사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감별법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윤상현 의원 못지않게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결사반대할 까닭이 없습니다. 언제는 명태균을 일컬어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던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하면 자신들의 목숨줄이 끊어질 거라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명태균이 사기꾼이고 그가 하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오히려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이 범죄 집단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한 오해 만들지 말고 떳떳하게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하십시오. 12.3 비상계엄에 김건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 전날 김건희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태용 원장은 2일 김건희로부터 문자 2통을 받고 다음 날 답장했다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평소 문자를 주고받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면서도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회개합니다. 계엄 당일 계엄 매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채 대행의 답변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민간인인 김건희가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왜 하필 비상계엄 선포 전날 문자를 2통이나 보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민간인인 김건희가 경호처 비화폰을 지급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걸 보면 김건희가 계엄 논의와 실행에 개입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막으려고 장림무사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분명 주술사 김건희가 개입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내란의 전모를 온전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본격적인 추경 논의로 민생 회복에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어제 민주당이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관련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12.3 비상계엄으로 꽁꽁 얼어붙은 민생 현장의 막막함을 풀고 경제 성장의 토대를 놓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추경에 정부와 국민의힘이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이 겪는 어려움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나 이런저런 조건 따질 때가 아니라는 점 명심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중대 결심이 뭡니까? 하야라도 한단 겁니까? 국힘의 헌재 소장 탄핵 움직임과 함께 윤석열 측이 헌재 압박에 나섰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파면이 임박한 모양입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대리인단 전원 사퇴 압박이 있었지만 먹히지 않았습니다.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을 선택한 것은 윤석열 자신이었습니다. 발동 요건도 절차도 포고령도 정치인 체포도 위헌 위법인 계엄 내란은 결국 파면으로 심판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해 보려는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윤석열이 대통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상상이 억지 말고 가능합니까? 경제, 외교, 국격 추락의 블랙홀이 될 윤석열 복귀는 단 한 번도 국민 다수 의견이 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국힘에 권합니다. 설마 전광훈을 대선 후보로 할 생각이 아니라면 솔직하게 윤석열과의 이별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은 안 그런 척하지만 어차피 100일 안에 윤석열을 부정하고 당 간판도 바꾸자고 할 것 아닙니까? 미리 잘못은 잘못이라고 하고 불복과 혼란, 폭력의 업보를 더 이상 쌓지 말기 바랍니다. 나라를 망쳤으면 회복시킬 양식은 가져야 보수 아닙니까? 내란 반성, 윤석열 파면과 정권 교체가 답입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암살미수 테러범의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는 형량이 미약하지만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합니다. 테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테러 정범의 대법원 선고는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 암살미수 테러의 배후나 공범 등 전모는 윤석열 정권에 의한 고의적인 축소 은폐와 부실 수사로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정권의 눈엣 가시인 정적 제거 목적이거나 내란 속의 비호에 앞장선 극우 세력이 배후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사상 초유 야당 대표 암살 시도 테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민주당 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의 전모와 배후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명태균 특검은 정당의 부패한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시작입니다. 명태균 한금폰에 저장된 전 현직 국회의원만 14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이라는 병균에 집단으로 감염된 병동이 되었습니다.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정당, 내란을 옹호하려는 정당은 국민의 암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극우 선동으로 연명하려 들지 말고 유일한 백신 명태균 특검을 수용하여 치료하십시오. 극우와 결별하고 병균에 감염된 고름을 도려내어 정당의 건강성을 회복하십시오. 내란 속에 윤석열의 하야설이 돌고 있습니다. 하야는 법률 용어가 아니고 자진 사퇴가 맞는 용어입니다. 윤석열 변호인도 지금처럼 탄핵 심판이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진 사퇴를 암시한 걸로 해석됩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비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가시화되니 자진 사퇴라는 꼼수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챙기고 극우를 선동하는 정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심산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게는 스스로 사퇴할 권한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불법 혐의가 있는 공무원이 자진 사퇴를 통해서 퇴직 예우를 챙기려는 꼼수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PPT 봐주십시오. 또 국회법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 탄핵 피소추인의 사직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공무원법도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해석에 의하면 윤석열의 자진 사퇴는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설령 내란 속의 윤석열이 자진 사퇴라는 꼼수를 선택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일각에는 퇴직 공무원에 대한 재판은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청구는 각하되고 재판은 종결된다. 그러므로 탄핵 재판도 종결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내란 속의 윤석열의 경우에는 소의 이익으로 인한 탄핵 재판의 종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찾아보니 이런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보안법 사례입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구속기간이 연장된 사례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심판 청구의 이익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경우에도 심판을 종료하지 않고 종국 결정으로 위헌 결정인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친군부 사건 기억하시죠? 12.12 군사 쿠데타 사건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사례에 대해서 군사 반란 사건에 대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되었지만 이 경우에 소의 이익이 없어서 청구인 측이 심판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례에서도
심판 청구 이익의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본안 심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입니다. 침해 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분쟁 해결이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해서 기묘한 사항이고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 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은 즉 심판 청구의 이익,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사안이 발생해도 이 헌법 수호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게는 사퇴할 근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숙의 윤석열이 탄핵으로 파면되기 전에 사퇴라는 꼼수를 부린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서 탄핵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내란숙에는 반드시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도 준비된 발언은 아닌데 13일 한 언론이 입수한 노상원의 수첩 내용은 그야말로 데스 노트였습니다. 그 내용 중 중앙 수거 완료 뒤 한 달 내 지방도 수집 대상 수거, 즉 체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인데 특히 지방 수거팀을 운영한다는 계획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 이상 지자체장을 선거가 아닌 임명하는 등 지방선거도 무력화하는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이 수첩은 그야말로 독재로 가는 길에 설계도였던 것입니다. 그 수첩에 나온 명단 속 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다들 당황해 하시더군요. 이와 관련해서 수사당국은 수사의 속도를 좀 내고 관련자들을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를 한 번에 말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전혀 반성도 없습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오랜만에 원희룡 전 장관이 등장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씨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명 씨가 지난 2022년 3월 13일 지인과 대화를 한 것을 녹음한 것인데요. 이때 명 씨는 원희룡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들어가게 된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경 윤석열 후보 선대위를 꾸릴 때 명 씨가 원 전 장관을 중책에 앉히라라고 했었고 안상수 전 창원시장도 원 전 장관 부탁을 여러 번 했다면서 명 씨는 원희룡이는 고맙다고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원희룡 전 장관이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원희룡이 두렵긴 두려운가 봅니다. 라면서 택도 없는 기획공작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해명은 빠져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원 전 장관은 명 씨를 알고 있었냐라고 하는 그 핵심을 피해간 것입니다. 정말 택도 없는 변명이 원희룡스럽습니다. 지난 11월 1일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당시에 강휘정 위원이 증인 강혜경 씨에게 원 전 장관과 명 씨 사이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강 씨는 제주도지사 때부터 자주 연락을 하고 소통을 했던 것으로 안다라고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원 전 장관이 발끈하며 엄정 대응 입장을 밝히고 지난 전당대회 때 인사한 것이 2년의 전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원희룡 전 장관은 명 씨와 언제부터 알게 된 것인지부터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창원 국가산단 지정을 둘러싼 의혹도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하필이면 원 전 장관이 그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안이 원 전 장관 주장대로 기획공작인지의 여부는 명태균 특검으로 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 있다면 이참에 함께 진실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는 겁이 날 때 가장 크게 짖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노상원의 수첩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상원의 수거 대상은 500여 명에 이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이준석 의원 등 정치권 인사에다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재명 대표의 대항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현직 부장판사도 포함됐습니다. 천주교 이외에도 불교와 개신교 등 종교인들, 김재동 씨 등 연예인과 축구선수 출신 차범근 씨까지 명단에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에 대한 실행 계획입니다. 무인도나 북한 접경 지역에 수용한 뒤 자체 사고 처리한다. 사살, 폭파, 침몰, 격침, 화재, 수류탄 등이란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거 후에는 북에서 조치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북한과 비공식 접촉, 무엇을 내줄 것인지 등 북한을 끌어들일 계획까지 세웠던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내란 이후에 장기 집권을 꿈꾼 계획도 있습니다. 삼성 개업이 언급됩니다. 독재자의 길, 장기 집권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충격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드러났는데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내란 수계의 주장을 누가 믿겠습니까? 윤석열은 하루빨리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국회 내부로 진입해 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 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발언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내란 세력들은 여전히 곽종근이 민주당에 회유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이 내란과 탄핵 공장이란 지령을 내리니까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겹지도 않습니까? 이와 관련한 곽종근 육성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당사자인 곽 전 사령관이 변호인과 옥중 통화에서 회유서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양심대로 증언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얘기하신 부분들 다 팩트 얘기대로 얘기했고, 명지원이 박병기 부동산이 됐든 나는 이거는 내 양심에 따라 내가 프로 파산해서 내가 얘기한 것이고. 네. 곽종근은 양심에 따라 진실을 얘기했다고 거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서도 곽종근 회유서를 계속 얘기할 겁니까? 터무니없는 주장, 더 이상 누가 믿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제발 일부 극우 세력과 또 내란 세력과 결별을 하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한 몸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로 차리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일본이 대미 무역 흑자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입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고 주력 산업 구조도 한국하고 비슷하고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합니다. 이런 일본의 통상협상 사례가 우리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대미 직접 투자액을 1조 달러까지 확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알래스카의 석유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합작 의향을 보이는 선물 패키지로 트럼프의 환심을 사고 별도의 무역 압박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도 100% 억지력을 보장받고 방위비 인상 압박을 일단 모면하는 안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교재 삼아서 몇 가지 협상 카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확대하거나 이 수입선을 변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정말로 잘못된 국정 판단이고 여기서 또다시 계속해서 이슈출을 계속하겠다라는 것을 설사 석유가 나와도 지금은 시점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계속 고집을 피우는 것은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에너지 수입을 통상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할 판에 산유국 드림을 부추기면서 혈세 낭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위비 압박과 관련해서도 주한미군을 평택으로 옮기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가 단순한 대북 억제를 넘어서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긴장이나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한 한국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트럼프가 강조한 바 있는 조선 산업에서의 긴밀한 협력 제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미 간의 해군 조선업 동맹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 네 번째, 한국이 대미 무역 흑자국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대미 흑자 중 대부분이 미국 현지 투자로 인한 생산 설비와 장비 등 중간재 수출로 인한 것이고 또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미국 내 고용 창출 국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요. 그리고 반도체, 전기 자동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은 철강, 조선 등 주력 산업과 함께 중국의 글로벌 시장 독점을 견제하는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이 타격받을 경우 중국의 글로벌 산업 독점을 가속화해서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이 지적재산권 분쟁을 끝내고 공동으로 세계시장에 협력하기로 한 것도 역시 윈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서는 한국도 미국을 이용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미 간에 누가 누구를 이용한다 이런 것보다는 상호 이용하는 윈윈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얼마 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트럼프의 통상 압력은 우리 민간기업과 정부당국, 정치권이 합심해서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회를 삼고 산업정책 부활을 통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부장 등 해당 전략산업의 생태계를 함께 갖출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후계자 지명 얘기가 나옵니다. 이 후계자는 한간에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한간에 김건희 여사라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어쨌거나 정말 어이없는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HID 과거 일부 임무를 마친 HID 요원들에 대해서 조끼를 입혀 폭살시키자 이런 지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내란 세력의 비문명적이고 악마적인 잔인함을 보여주는 그런 치를 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런 세력들이 그대로 준동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음란물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는데 이것은 거기서 얘기하는 댓글 얘기는 합성 조작한 내용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게다가 정작 문 대행은 2012년 이후 해당 카페에 글을 올린 적도 없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가 버젓이 유포되고 있는데 박성훈, 윤희숙을 비롯한 국힘의 전현직 의원들, 특히 윤희숙 의원은 여의도 연구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당직자들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사실을 재확산하고 부풀리고 심지어 판사 출신인 김기현, 나경원 의원까지 이에 편승해서 문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매우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행위 자체로도 상당한 수준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됩니다만 그 폐해는 단순히 문대행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의도로서 특히 지금 헌재가 헌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
탄핵 재판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흔든다는 것은 이 자체가 헌정 파괴 행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면서까지 극우 지지층에 편승하려는 국힘의 전현직 의원들의 행위는 이런 단순히 경솔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질스러운, 그래서 헌법기관으로서 혹은 앞으로 출마의 자격조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영을 떠나서 허위 날조로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를 용납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법과 질서도 없는 무법국가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철저한 수사와 사법부의 엄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송순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순간의 위기 모면을 위해 일단 내뱉고 보는 게 습성인 자가 대통령이었다니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우기더니 1분도 못 참고 인원이란 말을 연거푸 4번이나 사용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경운군을 투입해 놓고도 호수에 달그림자 타령을 하고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며 멧돼지 뒷다리 잡는 소리를 하는 자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한 이유를 두고도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미국 출장으로 부재 중이라고 인지해 홍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전에 조태용 원장과 통화를 했고 당시 조 원장은 내일 미국에 간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출장으로 조 원장이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홍 전 차장에게 대신 전화했고 격려차 전화했다는 윤석열의 증언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 원장은 윤 대통령과 통화한 10여 분 뒤 강의구 대통령 비서실 부속 실장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전화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짓말에도 최소한의 성의가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거짓말 더 씌우기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그가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리플리 증후군은 자신이 건설한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으면서 거짓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진실의 입이라는 커다란 얼굴 조각이 있습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에 소개되어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이 조각은 벌어진 입에 손을 여었을 때 진실이 아니면 손가락이 잘린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실의 입은 윤석열의 거짓말에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진실의 입에 자신의 손 대신 남의 손을 빌리거나 손을 엿지 않고도 여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우길 것을 불을 보듯 뻔합니다. 윤석열의 지금 정신 상태로 행위로 봐서는 진실의 입은 무용지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리플리 정국은 거짓말 대통령에게 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민생경제를 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합니다. 윤석열 파면이 답입니다. 윤석열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성국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은행의 카드 대출 연체율이 20년 전인 2005년 카드 사태 이후 처음으로 3.4%를 넘겼습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일반보증 대위 변제액은 40%나 늘어나서 지난해 빚을 대신 갚아준 대위 변제가 2조 4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에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20대의 개인 워크아웃은 4년째 2배로 늘어났습니다. 워크아웃 신청자의 28%는 손자 세대인 20대와 조부모 세대인 60대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자가 동시에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3군데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는 금액으로는 700조 원 이상, 인원은 170만 명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지금 나오는 통계는 내란 사태 반영이 미흡한 지난해 연말 기준 통계가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나쁜 통계가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금 8시에 1월 고용 동향이 최신 통계를 나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윤석열 정부 그대로 했듯이 청년 일자리 줄고 제조업 일자리 줄고 도소매 줄고 건설업 줄고 이런 상태로 2년 반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추경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생 회복을 위해서 투입하면서 또 하나는 향후 성장 동력 확보라는 양동 작전의 정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내부적 요인이기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경제 위기는 IMF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나 다 외부 변수에 있는 갑자기 발생한 쇼크였는데 이것은 우리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기가 걸려서 폐렴으로 진전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즉시 자금 투입을 안 하게 되면은 폐혈증으로 전환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은 특별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고 속도전을 벌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생존의 경계에 있는 민생을 챙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뒤에 우리 언론인들이 좀 보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AI와 반도체에 5조 원의 추경을 제안했고요. 그 이외에도 일자리 창업 지원, 공공주택 SOC 투자, 아리백, 기후위기 대응, 5살 어린이들 무상교육, 지방재정 보강 등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11.2조 원의 추경을 제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폐렴이 악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은 추경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안보도 민주당입니다. 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 질문에 원내대표님께서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예, 아직 아니죠. 예, 제77차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마무리야.